네, 픽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또 유튜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내일을 기다려님이 노정열 화이팅 고맙습니다. 샬롱 달인공주님께서 오창익님 어디 가셨나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과 내일 제가 오프닝 여는 말씀에 오늘 내일 진행을 맡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세례명이 나탈란입니다. 우리 미카엘 김동훈 신부님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신부님께서 야, 내 평생에 뭐가 탈났니? 너 왜 나탈란이야? 그래서 제 생일과 우리 나탈란 그 성인의 생일이 같고 그분의 또 훌륭한 그 인생을 제가 본받고자 그대로 그냥 제 생일과 같은 나탈란이라는 흔치 않은 저 세례명이더라고요. 세례명에 누가 되지 않도록 평화롭게 사랑스럽게 잘 살겠습니다. 내일부터 시범 개방되는 용산공원의 슬로건이요.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입니다. 우리 최진리아님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셨고 또 엑소님께서도 용산공원을 벌써 개방해요 이렇게 주셨는데 용산 미군기지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882년 이모 군란 당시에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했고요. 일제강점기인 1904년부터는 일본인들이 또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미군이 이어받아서 쭉 군사시설로 사용이 됐습니다. 무려 130년이 넘도록 우리 국민들의 발길이 허락되지 않은 우리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발길이 허락되지 않는 우리 땅 참 아이러니한데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이 용산 미군기지 부지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면서 바로 내일부터 시범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 용산공원의 환경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토양 오염 또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졸속 개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스튜디오에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을 직접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정 사무처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내일 시범 개방하게 되는 이 용산공원의 부지 어느 정도이고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숨 깊으세요. 제가 아마 앞에서 말미를 좀 줬더니 공감하신 모양 같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용산공원터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 용산 미군기지 터고요. 그걸 저희들이 반환받아야 되는 곳인데 아직 한 절반도 반환을 못 받았고 원래 2004년도에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것을 협정을 체결했고 그래서 원래 2008년도에 이전을 다 완료하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 2019년부터 협상이 다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속한 것보다 한 11년, 12년 지나서 협상이 시작됐고 실질적으로 반환이 시작된 거는 2020년부터 반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부지 중에 한 25%, 30% 정도 반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미군의 대부분은 지금 평택으로 가 있죠. 지금은 비어 있는 공간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지역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예,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오가면서 용산 일대 아마 먼 발치에서라도 이곳을 굉장히 보셨을 텐데 시범 개방이 내일 됩니다. 이 정부에서 표방하는 용산공원 시범 개방의 목적은요.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함께 용산공원을 국민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실제 공원의 조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시범 개방의 목적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용산공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문재인 정부 이전 박근혜 정부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됐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죠.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법이 만들어져서 용산공원에 대한 이름도 시민공무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부분도 시민 참여로 일부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N+7년이라는 공원 조성 기간까지도 계획에 넣어 있어요. N년은 용산기지 전체를 반환받는 N년, 그리고 플러스 7년은 계획하고 정화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까지 7년, 최소 7년이 걸린다. 근데 이것들을 다 무로 돌리는 거죠, 지금. 전부 다 없었던 일로 하고. 무의로 돌린다. 시범 개방을 통해서 뭐 소통의 공간을 만들겠다. 다 좋은데 뒤에서 뭐 이야기를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염된 땅이잖아요. 오염 정화 없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이건 국가가 할 일은 아니죠. 예. 지금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이제 환경부에서 역시 정부 기관입니다. 환경공단을 통해서 환경 오염도를 조사했는데
이 시범 개방 지역과 향후 개방 확대 지역 모두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 많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말로 범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길래 이 독성 물질, 발암 물질, 범벅이라고 나오고 있는 걸까요? 맹독성 물질이죠. 다이옥신. 다이옥신이 기준치 34배가 넘게 나왔고요. 그리고 뭐 석유계총 탄화수소 이거는 석유 유출, 유류 유출로 석유 발암 물질들의 총화로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것들이 뭐 29배, 어떤 곳은 34배 정도 나왔고요. 뭐 구리나 마연 이런 것들도 기준치를 뭐 3배, 4배 훨씬 웃돕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토양환경보전법상 공원이나 주거가 들어설 수 있는 구역을 1지역이라고 나누는데 예. 그 1지역 기준치보다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원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 거죠, 지금은. 말씀만 들어도 뭐 어떤 그 기준에 따르면 3, 4배도 있지만 30배가 넘는 정도면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범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건 이제 이론적이고 수치상이고 그 실제로 뭐 거기서 산책을 한다거나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때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건강상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또 의아해하거나 궁금해하실까 봐 이 부분이 어떨까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네. 그런데 코로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코로나 때 정부가 이야기했던 게 건강한 사람은 감기처럼 지나갈 거다. 그런데 기저질환, 원래 이제 폐 쪽이나 호흡기에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염 물질들이 대부분 석유가 유출되면서 쌓였던 발암 물질들이 많거든요. 이것들의 특징은 휘발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 휘발성이 강하다는 건 토양에 조금만 노출이 돼도 바람에 의해서 뜨고 그게 피부나 호흡기로 인간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피복을 일정 부분 한다 하더라도 속된 말로 복불복인 거죠. 누구는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고 완벽하게 가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오염 덩어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어떤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환경 이수가 그런 면이 크죠, 그죠? 예, 점점 맞습니다. 누적된다거나 예. 대를 이어서 어떤 현 상황에서 인류의 과학 수준이나 측정 수준으로 모르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정부 측 입장을 또 여러분께 전해주면 용산공원을 주 3회 하루 2시간씩 25년간 누적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수치를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화가 나고 답답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로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걸 정부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 위험물질의 정도가 공원이나 뭐 어린이 시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을 만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정부 조사 결과니까. 그러니까 환경공단 조사 결과니까요. 그러면 시민들을 그런 곳에 출입하게 놔두면 안 되죠. 정부라면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왜 편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현행 법상 거기엔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시나 시범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예. 그러니까 토양환경보전법상에 저촉되는 걸 피하는 겁니다. 편법이죠. 예. 정부 어떻게 국민들에게 편법을 써서 이런 전시행정을 해요. 또 하나는 하다못해 담배에도 기준치 이하지만 뭐 담배를 피우게 되면 뭐 유해 경고 문구가 있죠. 술과 이 담배.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준치를 훨씬 웃돔에도 불구하고 홍보자료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예. 그 비유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이러이러할 수도 있습니다가 부합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정상적인 국가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하게 임시 혹은 시범 개방할 게 아니라 차근히 토양 오염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해결을 한 다음에 개방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 기본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이 발견됐을 때, 오염원이 있는 걸 알았을 땐 가장 최우선으로 오염원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걸 사전 예방 원칙이라고 명시를 해두고 있어요. 예. 그럼 이 말을 여기에 대입하면 정부는 지금 사전 예방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실정법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용산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미군 기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토양 지하수의 이 오염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역시 이런 경우에도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오염 정화 작업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오염 정화를 하고 원래 순서는 이런 거죠. 사실은 반환 협상을 받을 때 누가 오염 정화를 할지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미군이 써서 미군이 오염시켰으니까 미군이 돈을 내서 미군이 오염 정화를 한 다음에 우리가 야 정화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하는 게 순서죠. 근데 이게 수세적으로 계속 협상을 어떻게 하냐면 선 반환을 받고 일단 반환 받고 선 반환을 받고 우리 돈으로 정화를 하고 그리고 정화 비용에 대한 협상은 추후에 계속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놓고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안전하다. 그래서 공원으로 이용해라 해놓고 앞으로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끝났지만 오염 정화 비용 협상을 가는 부분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니들이 오염시켰으니까 위험한 물질이 있으니까 돈 내놔. 니들이 오염 정화 비용 내놔. 어떻게 우리나라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국익에도 반하는 협상을 일부러 자처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저희 이제 협상에서 불편한 부분 같은 경우를 덮어두거나 미루던 그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토양의 또 수질까지 땅과 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러면 정상적인 기준치 혹은 그래도 인간들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사용할 만한 정도의 오염 정화 작업을 하면 시간과 돈,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 거로 추정되나요?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기간이 얼마나 들고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들은 유해성 보고서라고 해서 반환 협상을 할 때 야, 이 정도 오염됐으니까 니들 오염 정화 비용 내놔야 되지 않겠어? 협상용으로 이렇게 오염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밀 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고. 근데 예를 하나 들면 부평의 캠프 마켓이 용산 미군기지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다육신 나와서 정화 기간이 2년 걸렸어요. 그리고 정화 비용이 900억에서 1000억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것과 견주어 봤을 때도 더욱더 많은 수년간 그리고 수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군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용산 미군기지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30년 넘게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고 우리 얼마나 함부로 썼겠습니까? 그런 거 계산하고 전제하면 훨씬 더 많은 기간과 돈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님께서 정화하는데 빨라도 10년 이상 걸린다 하네요라고 어디서 들은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귀에 익숙한 이 소파 너무나 불평등하고 조금 일방적인 협정이다 이렇게 늘 비판이 있었는데 역시 선반환 후 협상이라는 전략 자체가 협상에서는 지고 들어가는 그런 스탠스가 아니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 주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반환 그다음에 정화 후 협상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걸 원칙으로 세우고 싶어서 우리나라가 세운 건 아니고 소파에 환경 규정이 추가가 됐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위험, 화학물에 의한 폭발 사고나 아니면 당장 위험이 벌어져서 인명 피해가 나거나 그리고 그게 환경 피해로 드러나는 경우는 미군이 책임을 지는데 이런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인체에 해가 미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뒤로 빼는 거죠 미군이. 그럼 이 조항 이렇게 모호하고 불평등한 조항을 개정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한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균형하죠. 소파 개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듣기로 50여 구 이상의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나라로 따지면 그런 나라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텐데 혹시 우리가 유독 이렇게 굴종적인 건지 혹은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로 가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오염정화 책임과 비용을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낸 건 드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닌데요. 네. 아닌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말로 돈을 걔들이 안 낸다 하더라도 미군이 오염정화 비용을 안 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최소한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 건강권과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하는 행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예. 아까 초반에 MB 사면 얘기가 나왔지만 MB 4대강 사업 뭐 23조 가까이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갔는데 견져보자면 사실은 우리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수조가 들더라도 그런 각오는 있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시험 개방 첫날인데 이미 또 가보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마감됐대요. 혹시나 저희 방송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혹시 한번 가볼까? 이런 분들에게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저희가 내일 그래서 11시에 이제 개방인데요. 10시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야기를 좀 시민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갈 건데 네. 이게 만에 하나 위험할 수 있잖아요. 흙을 직접 만진다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피하고 넘어지시는 건 안 되겠고 네. 마스크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국민적 관심사로 꾸준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주제 쉽게 잘 풀어주셨어요.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